이거 먹고 기운 내거라. 이제 네 이름은 약돌이다. 돈도 안 되는 삐쩍 마른 소새끼를 어디다 쓰라는 거야? 약돌아, 힘보단 지혜로 싸워야 한단다. 좋은 야담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로 화답해주세요. 하늘이 무너질 듯이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다. 산자락 끝에 매달린 낡은 외양간 지붕에서는 쉴 새 없이 빗물이 새어들어와 바닥을 온통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앉은 박영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작은 생명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태어난 송아지는 제 어미의 온기를 느껴보기도 전에 차디찬 흙바닥에 내던져진 꼴이었다. 송아지는 이상했다. 다른 송아지들처럼 매끄러운 가죽이나 단단한 뼈마디를 갖추지 못했다. 갈비뼈는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네 다리는 마치 물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휘어져 있었다. 송아지는 머리를 들어 올리려 애를 썼지만 목 근육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다시 진흙 속에 코를 박았다. 그때마다 송아지의 입에서는 가느다란 신음이 흘러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한마디씩 던지고 지나간 뒤였다. 쓸모없는 짐승이라고 사료만 축낼 바에는 차라리 일찍 숨을 끊어 고기라도 챙기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 박영감의 가슴 속에는 그 말들이 가시처럼 박혔다. 한때 그는 넓은 들판을 누비며 수십 마리의 소를 부리던 이였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관리들에게 모든 것을 뺏기고 아들 내외까지 잃은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이 낡은 집과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병든 송아지뿐이었다. 박영감은 떨리는 손을 뻗어 송아지의 젖은 몸을 쓸어내렸다. 손바닥에 닿는 느낌은 생명의 온기라기보다 곧 꺼져갈 불씨의 떨림에 가까웠다. 그는 송아지의 눈망울을 보았다. 비록 몸은 부서질 듯 약했으나 그 검은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 간절한 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은 살고 싶다는 외침이었고 세상을 향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래, 너도 나처럼 갈 곳이 없구나. 영감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송아지는 귀를 쫑긋거리며 반응했다. 박영감은 자신의 낡은 겉옷을 벗어 송아지의 몸에 덮어주었다. 차가운 빗물이 영감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송아지가 추울까봐 집더미를 긁어모아 그 주위를 감싸주었다. 송아지는 다시 한번 일어서려 시도했다. 앞다리를 바닥에 짚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려 했으나 뼈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며 다시 쓰러졌다. 진흙이 송아지의 눈가에 튀었지만 녀석은 울지 않았다. 그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다시 힘을 모을 뿐이었다. 박영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작은 짐승의 투쟁이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영감은 부엌으로 기어들어가 솥에 남은 묽은 죽을 긁어모았다. 자신도 사흘을 굶어 눈앞이 어지러질했지만 그는 그 죽을 그릇에 담아 송아지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송아지는 냄새를 맡더니 조심스럽게 혀를 내밀어 죽을 하찼다. 아주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죽을 받아먹는 모습에서 박영감은 기묘한 희망을 보았다. 밤은 깊어갔고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다. 외양간 벽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뼈를 깎는 듯했다. 박영감은 송아지를 가슴에 품었다. 사람의 체온과 짐승의 체온이 뒤섞이며 작은 온기가 만들어졌다. 영감의 등은 굽어 있었고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그는 밤새 송아지를 놓지 않았다. 만약 여기서 손을 놓아버린다면 이 작은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영영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다. 송아지는 영감의 품 안에서 떨림을 멈추고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마을의 고리대 금업자인 최서방이 보낸 장정들이 외양간 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들어온 것이다. 그들은 박 영감이 갚지 못한 빚을 구실로 남은 소마저 끌고 가려 했다. 이런 병신 같은 송아지를 어디에 쓴단 말이오? 장정 중 하나가 송아지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송아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박 영감은 미친 듯이 달려들어 장정의 다리를 붙잡았다. 제발 이 소마는 안 됩니다. 이놈은 내 자식이나 다름없소. 영감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웃음을 날렸다. 장정들은 영감의 얼굴을 밀쳐내고 송아지의 목에 줄을 걸려 했다. 그 순간 잠자코 있던 송아지가 갑자기 눈을 부릅떴다. 비록 일어서지는 못했지만 녀석은 자신의 목으로 다가오는 줄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마치 귀신의 포효 같은 소리였다. 장정들은 예상치 못한 기세에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다. 송아지의 눈에서는 붉은 광기가 서려 있었고 가녀린 몸 어디선가 믿기 힘든 힘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박 영감은 그 틈을 타 마당에 있던 괭이를 집어들고 장정들을 위협했다.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내 목숨을 걸고 너희 놈들을 길동무로 삼겠다. 죽음을 각오한 노인의 눈빛과 기괴한 송아지의 기운에 눌린 장정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갔다. 그들이 떠난 뒤 박영감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내뱉었다. 송아지는 다시 힘없이 쓰러졌지만 이번에는 영감의 손을 핥으며 그를 위로하는 듯했다. 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천장은 여전히 물이 샜다. 가진 것이라곤 썩어가는 집더미와 부서진 괭이뿐인 이 처참한 환경에서 노인과 병든 소의 서글픈 동행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처절한 생존의 기록이었다. 장마가 물러간 자리에는 습한 열기가 들어차 외양간 바닥에 썩은 집 냄새를 더욱 지독하게 풍겼다. 박영감은 땀에 젖어 눅눅해진 수건으로 송아지 약돌이의 등을 닦아내고 있었다. 약돌이는 여전히 제 힘으로 일어서지 못했다. 내 다리는 힘없이 바깥으로 벌어져 있었고 조금만 몸을 움직이려 해도 뼈마디가 어긋나는 소리가 영감의 가슴을 후벼 팠다. 영감은 부엌 구석에서 낡은 가마솥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영감이 산을 타며 모아온 이름 모를 약초들과 산나물, 그리고 영감이 자신의 끼니로 먹어야 할 보리쌀 한 줌이 들어 있었다. 영감은 불을 지피며 자신의 무릎을 만졌다. 비가 오려는지 뼈마디가 쑤시고 아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송아지의 뼈를 단단하게 할 수만 있다면 제 몸의 뼈가 녹아내려도 상관없다는 심정이었다.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자 영감은 정성스레 죽을 쑤어 식혔다. 그리고는 그것을 그릇에 담아 약돌이의 입가로 가져갔다. 약돌이는 기운이 없는지 눈꺼풀을 파르르 떨며 영감을 바라보았다. 영감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제 입으로 먼저 가져가 온도를 맞춘 뒤 약돌이의 입안 깊숙이 밀어 넣어 주었다. 먹어야 산다. 먹어야 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약돌이는 영감의 마음을 아는 듯 억지로라도 입을 움직여 죽을 삼켰다. 영감은 그 모습이 기특해 송아지의 목덜미를 어루만졌다. 하지만 송아지의 살집은 날이 갈수록 빠져나갔고 가죽 아래로 드러난 뼈들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웠다. 영감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을에서 수십 리 떨어진 뒷산의 험한 절벽에만 자란다는 귀한 약초를 떠올렸다. 그 약초를 먹인 소는 호랑이도 때려잡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박영감은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산을 올랐다. 그의 나이 60을 넘긴 지 오래였고 평생의 노역으로 허리는 활처럼 굽어 있었다. 가파른 고개를 오를 때마다 영감의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발을 헛디뎌 돌무더기에 정강이가 긁히고 피가 흘렀지만 영감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오로지 머릿속에는 외양간에 누워 자신을 기다릴 약돌이뿐이었다. 절벽 끝에 다다랐을 때 영감은 바위 틈 사이에 삐죽이 고개를 내민 붉은 잎의 약초를 발견했다. 그것을 손에 넣으려면 밧줄도 없이 가파른 암벽을 타고 내려가야 했다. 영감은 바닥에 엎드려 조심스럽게 몸을 낮췄다.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한 낭떠러지였지만 영감은 눈을 질끈 감고 손을 뻗었다. 손가락 끝에 약초의 줄기가 닿는 순간 발밑에 흙이 무너져 내렸다. 영감은 비명을 지르며 바위 모서리를 붙잡았다. 손톱이 뒤집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약초를 쥐고 있는 손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영감은 기어코 절벽 위로 기어 올라왔다. 그의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온몸은 피투성이었으나 품 안에 넣은 약초만은 온전했다. 산에서 내려온 영감은 쉬지도 못하고 약초를 찧어 즙을 내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팔뚝을 걷어붙였다. 그는 굶주림과 피로로 지친 자신의 피를 조금 내어 약초즙과 섞었다. 짐승의 기운을 돋우는 데는 사람의 정성 깃든 피만큼 좋은 게 없다는 노인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영감은 자신의 핏방울이 섞인 약물을 약돌이에게 먹였다. 약돌이는 약물을 마시자마자 온몸을 크게 떨었다. 평소와 다르게 눈을 크게 뜨며 앞다리에 힘을 주었다. 덜덜 떨리는 다리로 바닥을 짚은 약돌이가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영감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래, 조금만 더. 하레비가 여기 있다. 약돌이는 비틀거리며 드디어 네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섰다. 비록 몇 초 지나지 않아 다시 고꾸라졌지만 그것은 커다란 기적의 시작이었다. 영감은 쓰러진 송아지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제 살이 찢기고 뼈가 마모되는 고통 속에서 얻어낸 고귀한 승리였다. 그날 이후로 영감의 일상은 더욱 처절해졌다. 그는 약돌이가 걷는 법을 잊지 않도록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었다. 송아지의 배 아래에 자신의 등을 밀어넣어 받침대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어린 송아지라 해도 그 무게는 상당했다. 영감의 굽은 허리는 더욱 깊게 꺾였고 어깨뼈는 내려앉아 늘 통증에 시달렸다. 하지만 약돌이가 제 어깨에 기대어 한 걸음씩 발을 뗐을 때마다 영감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었다. 영감은 약돌이에게 소리 대신 가슴의 울림으로 말을 거는 법을 가르쳤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침침해진 영감은 약돌이의 목에 손을 올리고 그 심장 소리를 듣는 것으로 대화했다. 약돌이가 불안해하면 영감은 나지막한 콧노래를 불러주었고 약돌이가 지치면 자신의 마른 손으로 소의 발목을 밤새 주물러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영감을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했다.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노인이 쓸모없는 짐승에게 혼을 다 쏟고 있으니 혀를 찰 노릇이었다. 마을의 부자인 조진사는 머슴들을 보내 영감을 비웃었다. 영감님, 그 소가 일어서면 내가 내 성을 갈겠소. 차라리 그 정성으로 구걸이나 해서 입에 풀칠이나 하시구려. 영감은 그들의 조롱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약돌이의 눈만 보았다. 약돌이의 눈에는 영감의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송아지는 영감이 가져다주는 여물을 먹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듯했고 영감이 아파서 알아누우면 외양간 문 앞에 머리를 대고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영감의 집에는 땔감조차 떨어졌다. 영감은 자신의 방에 있던 얇은 가마니를 모두 들고 외양간으로 향했다. 얼어붙은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약돌이를 그 위에 눕혔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이불을 소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영감 자신은 살을 내고 들어오는 찬바람을 맨몸으로 맞으며 소 곁에서 밤을 지새웠다. 밤새 영감의 수염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추위에 몸이 마비되어 감각이 사라져갔지만 영감은 약돌이의 온기를 느끼며 버텼다. 약돌이는 그런 영감의 손을 따뜻한 혀로 핥아주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난로보다도 뜨거운 온기였다. 어느덧 약돌이는 영감의 정성 덕분에 제법 소다운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다리는 여전히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근육이 자리 잡았고 눈빛은 번득이는 기운으로 가득 찼다. 영감은 이제 확신했다. 이놈은 평범한 소가 아니라 하늘이 자신에게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영감은 기력이 다해 자리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졌다. 평생의 기운을 소에게 나누어 준 탓이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다. 외양간에서 들려오는 약돌이의 힘찬 발구름 소리가 그의 살아있는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노인의 뼈마디가 녹아내릴수록 소의 뼈는 무쇠처럼 단단해져 갔고 그렇게 두 생명은 서로의 목숨을 맞바꾸듯 깊은 연을 맺어가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어느 밤 영감은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영감에게 이제 쉴 때가 되었다고 손짓했지만 영감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약돌이가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보지 못했기에 그는 죽음의 그림자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영감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소리내어 약돌이를 불렀다. 약돌아, 자느냐? 이리 와보거라. 어둠 속에서 약돌이가 뚜벅뚜벅 걸어와 영감의 머리맡에 섰다. 영감은 소의 뿔을 더듬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내 살과 피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으니 누구에게도 지지 말거라. 알겠느냐? 약돌이는 나지막하게 음매하고 대답했다. 그 소리는 외양간을 넘어 시린 겨울 하늘로 높게 퍼져나갔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이 지나고 산자락의 파릇한 풀기운이 돋아날 무렵 약돌이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다른 싸움소들에 비하면 몸집은 작고 허리는 가늘었지만 그 가죽 아래로 흐르는 근육은 마치 밧줄을 꼬아 만든 것처럼 단단하게 맺혀 있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약돌이의 발걸음이었다. 보통의 소들은 육중한 무게를 이기지 못해 땅을 쾅쾅 울리며 걷기 마련이나 약돌이는 마른 잎사귀 하나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고 사뿐사뿐 움직였다. 박영감은 이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초점이 흐릿해진 눈으로는 세상의 형체만 겨우 가늠할 뿐이었다. 그러나 영감은 약돌이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손끝에 닿는 소의 숨결, 콧김의 세기, 그리고 소가 발을 뗄 때마다 전해지는 땅바닥의 아주 작은 떨림만으로도 영감은 약돌이와 대화했다. 영감은 매일 아침 약돌이를 데리고 마을 뒷벌의 모래사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영감은 소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기다리는 법을 가르쳤다. 영감은 모래바닥에 주저앉아 약돌이의 앞다리를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소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낮은 가락을 은조렸다. 그것은 싸움의 요령이라기보다 자연의 이치에 가까웠다. 바람이 불면 몸을 굽히고 물이 흐르면 길을 내어주듯 상대의 힘을 이용하라는 뜻이었다.
약돌이는 영감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근육을 파르르 떨며 그 가르침을 몸바닥에 새겼다. 어느 날 마을의 권력자인 조진사가 자신의 싸움 소들을 데리고 강가로 나왔다. 조진사의 소들은 집채만 한 덩치의 뿔은 나처럼 날카롭게 갈려 있었다. 조진사는 냇가에서 소에게 물을 먹이던 박영감과 약돌이를 발견하고는 코웃음을 쳤다. 영감님, 아직도 그 말라비틀어진 짐승을 붙들고 씨름 중이오? 저놈은 싸움판에 나가면 뼈도 못 추릴 텐데 차라리 우리 집 소들 여물이나 나르게 빌려주시구려. 조진사의 머슴들이 낄낄거리며 웃어댔다. 그들 중 하나가 장난삼아 자신의 소를 약돌이 쪽으로 거칠게 몰아붙였다. 거대한 황소가 코를 씩씩거리며 약돌이의 옆구리를 들이받으려 돌진했다. 보통의 소라면 겁을 집어먹고 뒷걸음질을 쳤겠지만 약돌이는 가만히 서 있었다. 심지어 눈조차 깜빡이지 않았다. 황소의 뿔이 약돌이의 살가죽에 닿기 직전이었다. 약돌이는 마치 물속을 유영하는 물고기처럼 아주 가볍게 몸을 뒤로 뺐다. 황소의 기운은 허공을 갈랐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황소는 제풀에 넘어져 모래바닥을 굴렀다. 조진사와 머슴들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약돌이는 넘어진 황소를 공격하는 대신 다시 고요하게 박영감의 곁으로 돌아와 자리를 잡았다. 박영감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향해 미소 지었다. 영감은 약돌이의 목덜미를 토닥이며 아주 작은 소리로 물었다. 약돌아, 저놈의 숨소리가 어떻게 들리더냐? 약돌이는 대답 대신 영감의 어깨에 머리를 부비었다. 녀석은 이미 알고 있었다. 상대 소가 어디에 힘을 주는지, 어느 쪽 다리가 부실한지, 그리고 언제 숨을 몰아쉬는지 말이다. 몸이 약하게 태어난 탓에 약돌이는 남들보다 예민한 감각을 길러야만 했고, 그것은 영감의 지혜와 만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천재적인 능력으로 피어났다. 영감은 약돌이를 데리고 산으로 들어갔다. 숲속은 싸움판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었다. 영감은 우거진 나무 사이로 약돌이를 몰며 좁은 틈을 빠져나가는 훈련을 시켰다. 나무 뿌리에 발이 걸리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고 가파른 비탈길에서 몸을 지탱하는 법을 익히게 했다. 영감은 소의 꼬리를 잡고 함께 비탈을 오르내리며 소의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손바닥으로 읽어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하수의 짓이다. 상대의 무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산사태가 일어날 때 바위가 구르는 이치를 생각하거라. 영감의 말은 추상적이었지만 약돌이는 그것을 몸의 언어로 이해했다. 녀석은 이제 무거운 돌덩이를 뿔로 받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뿔의 각도를 조절해 돌의 무게 중심을 무너뜨려 옆으로 흘려보낼 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 하나의 예술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여름의 끝자락 마을에서는 추석맞이 작은 소싸움 대회가 열렸다. 조진사는 지난번의 망신을 되갚아주기 위해 박영감을 억지로 대회에 불러냈다. 영감은 내키지 않았지만 약돌이의 기운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대회장에는 인근 마을에서 온 덩치 큰 소들이 모여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약돌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볼품없어 보였다. 첫 번째 대결 상대는 동네에서 산업기로 소문난 장 신의 불칼이었다. 불칼은 이름처럼 성질이 급하고 머리치기가 일품인 소였다. 경기장에 들어선 불칼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약돌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구경꾼들은 약돌이가 단 한 방에 쓰러질 것이라며 혀를 찼다. 저런 어린 소를 내보내다니 박영감이 노망이 난 게 분명해.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관중석은 정적에 휩싸였다. 불칼이 머리를 들이받으려 할 때마다 약돌이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돌려 공격을 흘려보냈다.
불칼의 뿔이 약돌이의 뿔과 부딪힐 때마다 챙그랑거리는 맑은 소리가 났다. 약돌이는 힘을 쓰지 않았다. 그저 불칼이 내뿜는 힘을 그대로 받아내며 상대가 제풀에 지치기를 기다렸다. 불칼의 콧김이 점점 거칠어지고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약돌이가 처음으로 움직였다. 불칼이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들 때 약돌이는 낮게 몸을 숙이며 불칼의 턱 밑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지렛대를 들어 올리듯 아주 가벼운 몸짓으로 머리를 치받았다. 거구의 불칼은 마치 뒤집힌 거북이처럼 허공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경기는 순식간에 끝났다. 약돌이의 몸에는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였다. 관중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힘 대 힘으로 맞붙는 솥싸움판에서 이런 기술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영감은 경기장 구석에서 약돌이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렀다. 잘했다, 약돌아. 이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알겠느냐. 약돌이는 영감에게 다가가 축축한 코를 영감의 뺨에 갖다 대었다. 영감의 흐릿한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남들이 버린 약골 송아지가 자신이 뼈를 깎아 키워낸 이 짐승이 드디어 홀로 설 준비를 마친 것이다. 조진사는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를 질렀다. 이건 우연이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다음번 한양 대회에서는 내 진짜 싸움소를 내보낼 테니 두고 보자. 조진사의 협박에도 영감은 흔들리지 않았다. 영감은 약돌이의 고삐를 잡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노인의 등은 여전히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위태로웠지만 그의 곁을 지키는 약돌이의 그림자는 거대하고 듬직했다. 두 존재는 이제 서로의 눈과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감은 남은 여물을 약돌이에게 챙겨주며 소의 이마를 오랫동안 쓰다듬었다. 영감은 이제 자신의 기력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몸이 식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영감은 두렵지 않았다. 약돌이의 몸속에는 자신의 정신과 지혜가 고스란히 옮겨가 있었기 때문이다. 약돌아, 이 하레비는 이제 많이 지쳤구나. 하지만 너는 더 먼 곳으로 가야 한다. 이 좁은 마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단단한지 온 세상에 보여주어야 해. 약돌이는 영감의 말을 알아듣는 듯 슬픈 눈망울로 영감을 바라보았다. 소의 눈동자에는 영감의 굽은 실루엣이 비쳤다. 녀석은 밤새 영감의 방 앞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어둠 속에서 소와 노인은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를 나누며 긴 밤을 보냈다. 그것은 다가올 더 큰 폭풍우를 앞둔 고요한 성장의 시간이었다. 달빛이 비치는 외양간 바닥에는 약돌이가 훈련하며 남긴 수많은 발자국이 선명했다. 그 발자국들은 힘으로 찍어 누른 자국이 아니라 땅과 대화하며 새겨진 지혜의 흔적이었다. 약골로 태어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송아지는 이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천재적인 기회를 가진 싸움소로 우뚝 서 있었다. 도성밖 모래벌판은 전국에서 모여든 구경꾼들의 함성으로 지면이 떨리고 있었다. 임금이 친히 행차하여 솥싸움을 관람한다는 소식에 사방 천지가 인산인해였다. 박영감은 약돌이의 고삐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영감의 눈앞에는 그저 뿌연 안개 같은 형체들만 가득했지만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흙먼지와 사람들의 열기만으로도 이곳이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전지임을 알 수 있었다. 경기장 한쪽 상석에는 박영감의 집안을 도륙하고 아들 내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조판서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집채만 한 검은 황소 대장군이
콧김을 뿜으며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 대장군은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위용을 자랑했다. 조판서는 하인을 시켜 박영감을 자신의 앞으로 불러들였다. 이게 누구신가? 죽은 줄 알았던 박영감이 제 발로 무덤을 찾아왔구나. 그런 말라비틀어진 소새끼를 데리고 여기까지 오다니 내 놈의 운도 여기까지인 모양이다. 박영감은 대답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눈 대신 귀를 열어 조판서의 비릿한 웃음소리를 가슴에 새겼다. 영감은 그저 약돌이의 목덜미를 한번 쓱 쓸어내렸다. 약돌이는 평소답지 않게 몸을 낮게 웅크리며 조판서와 대장군을 향해 낮고 서늘한 울음을 내뱉었다. 주인의 가슴속에 맺힌 피 맺힌 원한을 짐승의 본능으로 고스란히 읽어낸 것이었다. 드디어 대회가 시작되었다. 팔도에 내로라 하는 소들이 차례로 모래벌판에 올랐지만 조판서의 대장군 앞에서는 추풍낙엽이었다. 대장군은 무지막지한 힘으로 상대 소의 뿔을 부러뜨리고 경기장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마침내 결승전 약돌이와 대장군이 마주섰다. 덩치 차이는 어른과 아이만큼이나 컸다. 사람들은 약돌이를 보며 혀를 찼다. 저런 소는 대장군이 콧김만 크게 내뿜어도 쓰러질 것이라며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박영감은 약돌이의 귀에 입을 갖다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약돌아, 내 몸속에는 이 하레비의 뼈와 피가 흐르고 있다. 저놈은 힘으로 세상을 누르려 하지만 너는 내가 겪은 아픔으로 세상을 이겨내거라. 경기를 알리는 징소리가 울렸다. 대장군은 거대한 바위가 굴러오듯 약돌이를 향해 돌진했다. 땅이 흔들리고 흙먼지가 하늘을 가렸다. 그러나 약돌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장군의 뿔이 약돌이의 가슴팍에 닿기 직전 약돌이는 물 위를 걷는 소금쟁이처럼 가볍게 몸을 틀어 공격을 흘려보냈다. 대장군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해 모래바닥을 휩쓸며 비틀거렸다. 조판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은밀하게 신호를 보냈고 그의 머슴들이 경기장 주변을 에워싸더니 약돌이의 눈을 향해 매운 고춧가루가 섞인 모래를 한 움큼 뿌렸다. 비겁하고도 치졸한 반칙이었다. 약돌이는 갑작스러운 통증에 눈을 뜨지 못하고 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머리를 내저었다. 대장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장대에 굵기만한 뿔로 약돌이의 옆구리를 세게 들이받았다. 약돌이의 가죽이 찢기고 붉은 피가 모래바닥을 적셨다. 박영감은 소리를 질렀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경기장을 향해 손을 뻗으며 영감은 자신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미친 듯이 치기 시작했다. 약돌아, 눈이 보이지 않으면 귀를 열어라. 귀가 들리지 않으면 땅의 울림을 들어라. 이 하레비의 심장 소리를 들으란 말이다. 영감의 손바닥이 가슴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약돌이가 일어서지도 못하던 시절 영감의 품 안에서 들었던 유일한 생명의 박동이었다. 약돌이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주인이 보내는 그 진동을 발바닥으로 감지해냈다. 대장군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머리를 낮추고 다시 달려들었다. 약돌이는 눈을 감은 채 대장군의 발소리만으로 그 거리를 쟀다. 하나, 둘, 셋. 약돌이는 대장군의 뿔이 자신의 목덜미를 스치는 찰나에 몸을 낮게 숙였다. 그리고는 대장군의 턱 밑으로 파고들어 지렛대처럼 머리를 치켜들었다. 영감이 평생 소를 등에 지고 훈련했던 그 튼튼한 다리 근육이 모래를 깊게 파고들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산더미 같던 대장군의 몸체가 공중으로 솟구쳤다. 대장군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경기장 바닥에 거꾸로 처박혔다. 거대한 황소는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경기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약돌이는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조 판서가 앉아있는 단상을 향해 길고 우렁찬 포효를 내질렀다. 조 판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임금은 직접 박 영감을 불러 세웠다. 영감은 피투성이가 된 약돌이의 고삐를 잡고 임금 앞에 엎드렸다. 저 노인과 짐승의 기계가 참으로 놀랍도다. 짐승조차 주인의 마음을 알아 저토록 싸우거늘 어찌하여 사람인 신하가 임금을 속이고 백성을 수탈했단 말이냐. 임금은 조 판서가 그동안 저질렀던 악행과 박 영감 가문을 몰락시킨 전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임금은 그 자리에서 조 판서를 의금부로 압송하라 명하고 박 영감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는 명을 내렸다. 영감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영감이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상금이 아니라 약돌이의 상처였다. 영감은 자신의 겉옷을 찢어 약돌이의 옆구리를 정성껏 감싸주었다. 약돌이는 지쳐 헐떡이면서도 영감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꼬리를 흔들었다. 영감은 소의 뿔을 붙잡고 나직하게 흐느꼈다. 고생했다, 약돌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야 우리 자식들 얼굴을 볼 면목이 생기는구나. 조 판서는 현장에서 관원들에게 끌려갔다. 그가 가졌던 부귀영화는 모래알처럼 흩어졌고 박 영감과 약돌이의 이름은 순식간에 도성 바닥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이 대결을 가리켜 짐승이 사람의 원한을 갚아준 전설적인 싸움이라 칭송했다. 어둠이 깔린 한양의 밤, 박 영감은 약돌이를 데리고 주막 뒤뜰에 앉아 있었다. 영감은 주막 주인에게 부탁해 가장 좋은 술을 한 병 사서 약돌이 앞에 놓아주었다. 하지만 약돌이는 먹지 않았다. 녀석은 그저 영감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영감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콧김으로 따뜻하게 데워줄 뿐이었다. 영감은 약돌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달이 떠 있었다. 가문을 다시 세우고 원수를 갚았으나 영감의 몸은 이제 촛불이 꺼지기 직전처럼 가물거리고 있었다. 영감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남은 기력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약돌아, 이제 우리는 집으로 가자. 우리 조상님들이 계신 그 산골로 돌아가자꾸나. 약돌이는 영감의 말을 알아듣는 듯 슬픈 울음소리를 냈다. 소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화려한 성공의 뒤안길에서 노인과 소는 다시 머나먼 귀향길을 준비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승리 뒤에 찾아온 가장 쓸쓸하고도 아름다운 뒷모습이었다. 도성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잔치의 연속이어야 마땅했다. 임금이 내린 교지는 영감의 보찜 속에서 빛났고 뒤따르는 수레에는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줄 재물과 비단이 가득했다. 길목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장원급제한 선비보다 귀한 소라며 약돌이를 구경하려 줄을 섰다. 하지만 박 영감의 걸음은 한양으로 갈 때보다 훨씬 무거웠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 마른 기침이 터져나왔고 입가에는 번번이 붉은 핏자국이 번졌다. 영감은 알고 있었다. 약돌이의 뼈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골수를 다 내어주었고 약돌이의 눈을 띄우기 위해 자신의 시력을 바쳤으며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남은 명줄마저 다 끌어다 썼음을. 이제 영감의 몸은 속이 다 타버린 촌농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영감은 행렬을 멈춰 세웠다. 마을 사람들이 마중 나와 풍악을 울리려 했으나 영감은 손을 들어 이를 만류했다. 그는 수레에 실린 가장 귀하고 눈부신 비단 뭉치를 꺼내게 했다. 사람들은 영감이 드디어
그 비단으로 새 옷을 해 입으려는가 싶어 지켜보았다. 그러나 영감의 손이 향한 곳은 자신의 몸이 아니라 약돌이의 등이었다. 이 비단은 나라에서 준 것이로되 내 자식 같은 약돌이가 제 목숨과 맞바꿔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 주인인 이놈이 입는 것이 하늘의 돌이 아니겠느냐.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약돌이의 거친 가죽 위에 비단을 덮었다. 그리고는 비단 조각을 잘라 약돌이의 네 발을 감쌌다. 험한 모래벌판에서 상처 입은 소의 발을 금실 박힌 천으로 정성껏 갈무리를 한 것이다. 짐승에게 비단신을 신기는 광경에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지만 영감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경건했다. 박영감의 병세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부터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다. 자리에 누운 영감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외양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약돌이는 영감의 방 문턱에 머리를 대고 밤새도록 나직한 울음소리를 냈다. 영감은 마지막 기력이 남았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을의 목수 장인을 불렀다. 목수 장인, 내 마지막 부탁이 있네. 사람이 타는 가마가 아니라 우리 약돌이가 올라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큰 꽃가마를 하나 짜주게나. 바닥에는 푹신한 솜을 깔고 지붕에는 오색 깃발을 달아주게. 목수는 영감의 눈빛에서 죽음을 보았다. 그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겠다며 밤새 도끼질을 하고 대패를 밀었다. 며칠 뒤 마당에는 황소 한 마리가 넉넉히 들어갈 만큼 거대한 꽃가마가 들어섰다. 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일어나 약돌이를 가마 위로 이끌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쟁기를 끌던 약돌이는 어리둥절한 듯 뒷걸음질을 쳤으나 영감의 간곡한 손길에 마침내 가마 위로 발을 올렸다. 박영감은 약돌이가 가마에 자리를 잡자 가마 앞에 연결된 굵은 밧줄을 자신의 어깨에 메었다. 마을 사람들이 경악하며 달려와 말렸다. 영감님, 제정신이십니까? 몸도 가누지 못하는 분이 어찌 소가 탄 가마를 끈단 말이오. 저희가 끌겠으니 어서 그 줄을 놓으십시오. 영감은 피 섞인 가래를 뱉어내며 거칠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먼 눈에서는 맑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이놈은 평생 나를 위해 제 등을 내어주었네. 내가 눈이 멀었을 때 내 지팡이가 되어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제 목숨을 걸고 싸워 나를 먹여 살렸지. 이놈이 아니었다면 내 아들 내외의 원한도 풀지 못했을 것이야. 그러니 이 짧은 길이라도 내가 이놈의 발이 되어주고 싶네. 이것이 사람이 짐승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일세. 영감은 굽은 등을 앞으로 더 깊게 숙였다. 어깨를 파고드는 밧줄의 무게에 영감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첫 발을 내디뎠다. 가마가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마 위에 앉은 약돌이는 차마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서 줄을 끄는 영감의 작고 초라한 뒷모습을 슬픈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소의 큰 눈망울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떨어져 영감의 젖은 등허리를 적셨다. 행렬은 마을을 지나 영감의 조상들이 잠든 선산 기슭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풍악 대신 눈물 섞인 콧노래를 부르며 뒤를 따랐다. 영감은 한 발자국을 뗄 때마다 땅바닥에 피를 쏟았다. 그러나 그의 손은 줄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가마가 흔들리지 않게 온 신경을 발끝에 모았다. 영감의 등은 이제 거의 지면에 닿을 듯 굽어 있었으나 그 기계만큼은 한양의 그 어떤 장수보다 당당했다. 선산 입구에 도착해서야 영감은 밧줄을 내려놓았다. 그는 가마에서 내려온 약돌이의 다리를 하나하나 만져보았다. 약돌아, 이제는 무거운 짐 지지 말고 남은 세월은 이 비단처럼 곱게 살거라.
이 할애비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영감은 약돌이의 젖은 콧등에 자신의 마른 뺨을 비비었다. 약돌이는 영감의 품 안으로 파고들며 애처로운 소리를 냈다. 영감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선산 그늘진 나무 아래에 기대어 앉았다. 그의 손은 끝까지 약돌이의 고삐를 쥔 채로 서서히 힘이 풀려갔다. 노인의 숨소리가 잦아들고 고개가 옆으로 힘없이 꺾였다.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영감의 하얀 머리카락 위로 내려앉았다. 평생을 소를 위해 바친 노인의 거친 손은 이제야 비로소 편안하게 펴졌다. 약돌이는 주인이 숨을 거둔 것을 알자마자 하늘이 무너질 듯한 슬픈 울음소리를 내뿜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부모를 잃은 자식의 절규였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다. 죽은 영감의 곁을 떠나지 않던 약돌이가 영감이 평소 아끼던 집더미를 입으로 물어와 영감의 시신 위에 하나둘 덮어주는 것이었다. 짐승이 주인의 장례를 스스로 치르려는 듯한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통곡하며 달려와 영감의 마지막을 지켰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어른은 영감의 무덤 곁에 약돌이가 머물 수 있는 작은 집을 지어주라 명했다. 하지만 약돌이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녀석은 영감의 무덤 발치에 엎드려 며칠이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무덤을 지켰다. 영감이 가마를 끌었던 그 길에는 영감의 발자국과 피가 섞여 붉게 물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 길을 보온의 길이라 불렀다. 비단 신을 신었던 짐승과 그 짐승의 발이 되어 주었던 노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박영감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마을 사람들은 영감을 선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약돌이는 단 한 번도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짐승이 기운을 잃어 쓰러질까 염려되어 맛있는 콩죽과 신선한 풀을 가져다 주었지만 약돌이는 오직 주인의 흙냄새가 나는 봉분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녀석의 눈가에는 마르지 않는 눈물 자국이 깊게 패어 있었다. 장례를 마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산을 내려간 뒤에도 약돌이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박혀 있었다. 영감이 평생 소의 뼈를 세워주기 위해 어깨를 내어주었듯 이제는 소가 영감의 잠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네 다리를 땅에 박은 형국이었다. 밤이 되면 산짐승들이 울부짖었으나 약돌이의 낮은 포유 한 번에 숲은 고요해졌다. 녀석은 이제 싸움소가 아니라 잠든 주인을 지키는 신령스러운 수호신과 같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약돌이가 엎드려 있던 자리에 하얀 안개가 감돌더니 녀석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약돌이는 영감의 무덤 발치에 머리를 기대고 평온하게 눈을 감고 있었다. 녀석의 숨은 멈춰 있었으나 몸은 차갑게 식지 않고 오히려 따스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이놈이 끝내 주인을 따라갔구나. 짐승의 탈을 썼을 뿐 하늘이 내린 효자보다 낫도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약돌이를 영감의 무덤 바로 옆에 묻어주었다. 살아서는 주종의 관계였으나 죽어서는 같은 흙 아래 누워 영원히 서로의 온기를 나누게 된 것이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똑같은 꿈을 꾸었다. 굽은 허리를 활짝 펴고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온 박 영감이 금빛 갈기를 휘날리는 커다란 소를 타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영감은 환하게 웃으며 마을을 향해 손을 흔들었고 소는 세상에서 가장 우렁차고 기쁜 울음소리를 내질렀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다. 박영감과 약돌이의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노란 꽃들이 만발했다. 그 꽃들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것이었는데 꽃잎의 모양이 마치 소의 뿔과 노인의 구분 등을 닮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은초라 부르며 귀하게 여겼다. 가뭄이 들어 들판이 타들어갈 때도 영감의 무덤 근처만은 늘 촉촉한 이슬이 맺혔고 마을에 역병이 돌 때도 그 꽃을 다려 먹으면 씻은 듯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박 영감이 가문을 일으킨 덕분에 장성한 손자 준이는 나라의 높은 관리가 되었다. 준이는 조부의 기일마다 화려한 행차 대신 소박한 옷차림으로 무덤을 찾았다. 그는 무덤 앞에 앉아 할아버지가 생전에 약돌이에게 들려주었던 나직한 가락을 읊조리며 술 한 잔을 올렸다. 할아버지, 약돌이 형님, 덕분에 세상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힘이 정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사랑이 세상을 구한다는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준이가 절을 올리고 일어설 때면 어디선가 기분 좋은 산들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쓰다듬었다. 그것은 마치 박 영감의 마른 손길 같기도 했고 약돌이의 따뜻한 콧김 같기도 했다. 조판서가 몰락한 이후 마을에는 더 이상 수탈과 괴롭힘이 없었다. 사람들은 소 한 마리를 키워도 박 영감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짐승들 또한 사람을 믿고 따랐다. 노인과 소가 피눈물로 닦아놓은 그 길 위에 진정한 평화가 싹튼 것이다. 지금도 전북장수의 어느 산골 마을에는 거대한 소의 형상을 한 바위와 그 옆에 나란히 선 노인 바위가 전해 내려온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바위에서 나직한 소 울음소리가 들린다고도 하고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면 등 굽은 노인이 소의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숲길을 산책하는 모습이 보인다고도 한다. 최악의 역경 속에서 태어나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던 약골 송아지와 자신의 뼈를 녹여 그 짐승을 천하무적으로 키워낸 노인. 그들이 나눈 숭고한 희생과 감동적인 보훈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빛바래지 않고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세상은 그들을 짐승과 인간이라 불렀으나 하늘은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자라 기록했다. 흙으로 돌아간 두 생명은 이제 대지의 기운이 되어 오늘도 낮은 곳에서 아파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다. 포기하지 말라고 진심을 다한 사랑은 죽음마저 넘어서는 기적을 만든다고 말이다. 산자락 끝 석양빛이 길게 드리워진 무덤가에 다시 한번 바람이 분다. 그 바람 속에 노인의 허허로운 웃음소리와 소의 듬직한 울음소리가 섞여 한 줄기 노래가 되어 멀리 멀리 퍼져나간다.